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영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후 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불리한 사건 고발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를 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지공작 윤석열 검찰 게이트 이 사건을 당에서는 언론 시민단체도 다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법사위를 바로 소집을 해서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당은 관련 의혹을 윤석열 게이트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고 윤 전 총장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의혹이라며 정면 반박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이동의 촉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촉 가이드는 오창석 시사평론가이고요. 정면 인터뷰 시간에는 법사위원장 직무 대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정부는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하겠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10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로 지금보다 1시간 더 늦춰지겠지만 계속된 거리두기에도 확산세는 줄지 않고 자영업자의 고통만 지속되고 있죠. 발표된 방역 수칙을 오늘의 키워드 시간에 짚어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고요. 한 주를 재밌게 마무리하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토론, 김용민 시사평론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 한 주간의 이슈 토론해봅니다. 9월 3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룸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오늘 촉 가이드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던데. 네.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이제 이번 주까지 그래도 약간 비 예상이 많았었는데 비가 거치고 그냥 진짜 애국가처럼 가을 하늘 공활한 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청고마비. 네, 계절인 거죠. 그런데 말보다는 제가 자꾸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오창석 평론가도 다이어트 한번 세게 해본 적 있잖아요. 네, 작년 말쯤에 한 100일 정도 아주 심하게 했었죠. 몇 킬로 뺐어요? 그때 100일 동안 13kg에서 15kg 사이 뺐던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안 빠집니까? 기본적으로 하루 1시간씩 러닝머신 뛰었던 것 같고요. 예. 그게 정체 구간이 생기면 아침 저녁으로 뒤번 뛰고요. 그게 또 정체 구간이 생기면 사이클을 1시간씩 땄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빼고 싶진 않네요. 네, 가끔 땀 그렇게 심하게 흘리고 샤워하면 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우나에서 빼면 되죠. 뭐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운동하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나눠볼까요? 네, 첫 번째 얘기 바로 내일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의 첫 번째 경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9월 4일 내일 대전 충남부터 이제 순회 경선을 시작을 하고 첫 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9월 2일 온라인 투표율을 봤는데 9월 1일은 37.3%, 9월 2일은 41.3%, 평균적으로 약 40% 수준이라서 이 투표율이 굉장히 좀 저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첫 번째 개표 앞두고 있는데 이 경선에서 어떠한 특별한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마지막 결선 투표까지 갈 수 있는 상황까지 열릴까요? 근데 일단 9월 4일과 5일, 4일은 충남, 대전 충남이고 5일은 세종 충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개표는 4일, 5일 이루어지긴 합니다만 일반 유권자들이 들어오는 것은 12일 날 오픈되니까 네, 슈퍼위크죠. 일단 4일, 5일 오픈되는 것은 당원과 대의원, 그렇죠? 권리당원과 대의원. 네, 맞습니다. 민심과 당심은 다르지 않느냐. 이게 아마 이낙연 캠프의 생각일 테고 당심과 민심이 같다. 이건 이재명 캠프의 생각일 텐데.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당신과 민심이 저도 같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 그게 같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가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목표는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선 경쟁력을 따져서 전략적 투표를 하지 않을까. 마치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될 때 대구에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당대표에 선출된 것처럼 예. 각 진영의 지지자들은 자신의 정권이 다시 탄생되길 바라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 투표에 기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예측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퍼센트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보통 틀리더라고요. 보통 틀리는데 지금 뭐 아마 여러 여론조사가 최근까지 발표됐고 오늘 또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의 격차가 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첫 번째 조심스럽게 저는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크게 나고 퍼센트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과반에 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전 충남보다는 네. 세종 충북 쪽에서 이 지사가 조금 더 나올 겁니다 아마. 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그 현역 의원들이 대전 충남에 거의 없어요.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네네. 네, 그리고 대전 충남보다는 세종 충북이 약간의 개혁적 투표를 한다고 봤을 때 네. 세종 충북이 좀 더 나올 텐데 그 이 지사는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일반 경선인데 들어오는 12일 날을 그때를 아마 절반 그러니까 50% 넘는 거를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고요. 네. 4일이나 5일은 그렇게까지 나오긴 어려울 거예요. 40대 초중반 특히 4일 같은 경우에는 세종 충북보다 조금 안 나온다고 봤을 때는 40% 초반대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재명 반대로 이낙연 캠프에서는 한 자릿수 정도로 뭐 물론 캠프 내 사람들이 언론과 인터뷰하는 것은 지금 뭐 거의 붙었다. 저 충청도는 오차범위 접전일 것이다. 뭐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희망사항이고. 네. 실질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한 자릿수로 좁히는 게 목표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근데 한 자릿수 과연 좁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목표를 하고 있고 의외로 정세균 캠프 쪽에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정치평론가들이 지금 예상하기로는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아마 나올 것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정세균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안 잡히고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아마. 아무래도 기존의 조직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가요? 그게 조직의 힘이죠. 네. 그러나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봤을 때 이낙연 캠프에서 기대하는 한 자릿수까지 좁히는 거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그럼 일단은 충청 경선에서는 과반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세균 후보가 그러면은 3위를 할 것인가. 왜냐하면 1, 2위의 격차가 어느 정도가 중요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3위는 누구일까. 막판에 추미애 후보가 많은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3위가 정세균 후보가 아니라 추미애 후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세균 후보가 그래도 3위를 유지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4일날 5일날 개표 결과가 12일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거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하고 추미애 후보 지지층이 겹칩니다. 겹쳐서 만일 4일날 혹은 5일날 50% 넘잖아요. 네. 오창석 씨 예측대로 네. 50% 넘게 되면 네. 12일날 투표에서 추미애가 많이 갖고 가요 표를. 이재명 걸 뺏어갈 거예요. 그런데 4일날 5일날 이재명이 자기들이 목표한 대로 40% 중반 이상이 아니고 40% 초반이나 30% 후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결집해서 추미애 표가 더 적게 나와요. 10일 날은. 결집을 하겠군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연동 그러니까 이재명 추미애 연동이 되고 4, 5일 결과와 12일 결과가 또 연동이 되니까 네. 4, 5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추미애 표도 결정이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3등은 충청 경선은 정세균이 어렵지 않게 3등을 할 것 같아요. 쉽게 예. 3등 할 거라고 또 말씀하셨고 정세균 후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정세균 후보가 이제 공약 발표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기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저같이 흠 없는 사람이 되면은 경선 결과에 100% 승복할 것이고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후보가 되면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이게 약간 승복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당원에게 책임을 돌렸지만 후보자가 직접 얘기하는 건 좀 이제 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라도 해봐야죠 지금. 정세균 후보 입장은. 예. 근데 정세균 후보 다른 후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세균 후보나 이낙연 후보는 이번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뭐 해볼 아. 수 있는 직책을 다 해봤다고 볼 수가 있죠. 5년 뒤에 다시 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뭐 경선 불복하는 거 아니냐 혹은 뭐 탈당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사실 뭐 탈당을 한다는 건 그동안의 정치 인생 자체를 다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경선 결과 끝나고 나면은 어떤 후보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후보가 경선에 승복을 하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사회의 당연한 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뭐 지지자들은 뭐 경선 결과가 끝이 나도 약간 흔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경선 제가 봤을 때는 12일이면은 이미 경선 결과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12일 날 개표가 되면. 네,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최종 후보 선출 때까지. 네 맞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지지자들의 마음을 조금 어루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당이 해줘야 되는 거죠. 당 혹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뭐 스피커들 있잖아요. 유튜버들, 네. 뭐 팟캐스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로 지지자들 뭉치는 그런 작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양당 모두 마찬가지겠죠. 한 후보로 선출이 되면은 그 후보가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지자들 위해서도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고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내용인데 뉴스버스가 이제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일자로 손준성 검사가 김웅 전 의원, 김웅 의원,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 검사 시절 후보 시절이죠. 고발장을 이름만 비워두고 피고발인만 설정한 상태로 이제 고발장을 넘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캠프 측은 더 증거를 내라. 그리고 일종의 메신저는 이름을 충분히 설정해서 조작도 할 수 있다.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조 전 장관에 관련된 조 전 장관을 아직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이는 정치 공작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뭐 이게 정치 공작이 되려면은 이 뉴스버스가 친여당이라든가 친조국이라든가 친문재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합리적인 추론이죠. 근데 뉴스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네.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네. 대표 기자만 하더라도 이제 조선 계열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네. 그 뉴스버스에서 후속 보도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언론과 인터뷰 보면 나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해요. 후속 보도를 할 만한 것들을. 네. 그리고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그동안 탐사 보도 하고 나서 언론에 이런 것들을 낼 때 스타일이 한꺼번에 모든 걸 보도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땐 충분히 후속 보도가 있다. 그거는 그래 어떤 후속 보도가 나오냐에 따라서 대응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테고요. 또 뭐 지금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하고 네. 윤석열 총장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윤석열 총장이 뭐 직접 지시했다든가 알고 있었다. 이건 증거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뭐 감찰이라든지 뭐 특검이라든지 뭘 하든 간에 네. 그거는 송 검사가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증거는 찾기 어려울 것 같고 실명 판결문을 유출했잖아요. 네. 그건 누군지 찾을 수 있어요. 그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판결문 언론을 통해서 받아본다거나 이런 것은 실명 같은 거 다 지우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지우고 보통은 이제 이응 동그라미로 표시가 돼 있는 경우가 많죠. 네. 이렇게 실명 판결문이 나왔다는 것은 판사 아니면 검사가 빼는 거니까 그거는 누가 접속해서 누가 다운로드 받았는지 보면 돼요. 아주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감찰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쉽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도 당무감사를 이준석 대표가 지시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그냥 의혹이다 혹은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몰고 갔다가 나중에 증거가 드러나면 이거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뭐 제 식구 감싸기였다. 뭐 이런 표현을 들을 수밖에 없죠. 네. 게다가 지금의 의혹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렇게 당이 후보를 보호해줬다가 2달, 석 달 뒤에 윤석열 후보가 진짜 후보가 된 뒤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어떡합니까? 엄청난 그때는 직격탄이죠.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네. 대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 대표도 당무감사를 하겠다고 얘기한 거고 홍준표 후보나 최재형 후보도 역시 이거는 윤 후보가 직접 밝혀야 된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하면 당이 한꺼번에 잘못된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는 이준석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오늘은 곧바로 바꿔서 관련이 있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야당의 군소 후보들 뭐 장성민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직접 해명해야 된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 홍준표 의원은 오늘 이제 창원 경남 도당을 방문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 중에 어떠한 후보 그 사람은 악재만 남아 있고 저는 기회만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홍준표 의원은 기자들이 판단하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이 고발 의혹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홍준표 의원은 그 문제는 제가 이야기 안 했다라고 일단은 직접 언급을 좀 회피하고 있는데 기회가 남아있고 상대는 악재만 남아있다. 결국은 이제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홍준표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의혹을 더 크게 제기하는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그 문제는 제가 얘기 안 했다라고 약간 차단하는 식으로 갈까요? 아니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스스로 의혹을 해명하라는 목소리가 높잖아요. 네. 구태여 홍준표 의원이 나설 필요가 없어요. 아 굳이 내가 안 해도. 아무도 안 할 때는 홍준표 의원이 나서겠지만 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홍준표 의원이 뭐하러 나섭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굴욕이라는 겁니다. 이 고단수법이죠. 굳이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이런 일이 터졌을 때 홍준표 후보가 가장 세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세게 얘기 안 하잖아요. 네. 직접 만나서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때려야 하는 후보인데 어차피 내가 안 나서도 다른 사람들이 때려주니까. 네. 근데 제가 어제 이동영의 촉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언론이 안 받아 쓴다. 이렇게 큰 사안을 어떻게 안 받아줄 수 있냐. 그리고 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한테 물었죠. 왜 언론이 안 받았습니까? 근데 기자들 아무도 대답 못했죠. 네. 그런데 어제 밤부터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아마 뭐 김호수 검찰총장의 지시나 이런 것들이 영향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는 모든 언론사에서 다 받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뉴스버스뿐만 아니고 다른 언론사도 탐사 보도를 시작할 거예요. 빠져나가기 상당히 힘든 지경이에요. 그리고 다른 언론사들이 이렇게 다 쓰면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고 요구하면 이거는 뭉개고 넘어가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게 진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빨리 판단해서 손절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도 아마 지도부에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라고 밝히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 손준성 검사의 개인의 행동이었고 흔히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국가기관이 나서서 어떤 선거에 개입하려는 행동들에서 개인의 일탈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무마된 적이 많았었는데 지금 상황도 손준성 검사의 만약에 행위가 실제로 범죄로 드러났을 경우 손준성 검사 개인의 일탈이었다라고 끝난다면 윤석열 후보에게 타격이 안 가는 상황으로 갈까요? 가죠. 본인이 검찰 수장으로 있었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네. 나는 몰랐다 하면 또 무능풀음이 빠져요. 무능이 사실 이제 그 손준성 검사의 직책상 검찰총장과 그럼요. 직보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래도 저래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 캠프에서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해서 끝날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뉴스버스에서 어떤 후속 보도가 나올지 또 다른 언론 특히 지금 MBC가 기성 언론 중에서 가장 열심히 보도를 하던데 네. 자사 기자들이 그 고발장에 포함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단독 보도를 처음에 뉴스버스에서 냈습니다만 이 지상파 그 언론사의 힘이라는 것들은 또 다른 거였거든요. 네. 그렇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보도했을 때는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아마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아닌가. 게다가 여당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호재거든요. 지금 이게. 그렇죠.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상대 가장 유력한 후보의 흠집이 나고 있으니까요. 당연히 국정조사 이야기하겠죠. 네. 근데 국정조사로는 뭐 밝힐 수 없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국정조사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한번 논쟁하고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고 더 나아가서 특검 이야기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근데 특검은 지금은 합시다 하고 합의해도 석 달 뒤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네. 그 민주당은 끌면 끌수록 좋은 거죠. 뭐.
아니 공수처 이관 얘기도 벌써 나오는데 그건 또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수처, 특검, 국정조사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든 얘기해도 어차피 이 이슈가 오래 끌고 가면 끌고 갈수록 상대 정당에게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은 굉장히 호재이기 때문에 끌 수 있을 때만큼 끌고 싶을 거고 국민의힘은 빨리 이걸 결단을 내려서 끊든지 갖고 가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약간 다른 얘기 잠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컷오프로 8명을 뽑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토론회가 없다라고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7일 국민보고회를 통해서 정책공약과 비전을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고 9일과 10일에는 국민 시그널 공개 면접, 12일에는 올데이 라방 라이브 방송의 줄임말이죠. 토크쇼를 한다. 결국에는 후보 간 토론회가 없이 개인적인 발표로 이제 끝나니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해서 모든 경선 룰이 바뀌고 있다. 말도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토론회 없이 후보들을 추린다. 뭘로 도대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네? 발표 실력 정도를 볼 수가 있나요? 아니 발표 실력은 본인이 준비하는 거 아니죠? 캠프가 준비하는 거지. 사실 이제 대본을 거의 다 써주죠. 예. 본인 쓰기도 하고. 국민들이 보고 싶은 것은 후보의 이념, 비전, 사상, 미래청사진을 보고 싶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남이 써주는 거 읽는 게 뭘 보고 싶습니까? 이거는 유승민 의원 이야기 맞아요. 이건 특정 후보를 위한 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도부가 글쎄요, 지도부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요? 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게 흥행을 위해서라도 몇 번에 최소한 2, 3차례에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흥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지난번 봤습니다만 지난번은 비전 발표 있었죠. 네. 아무도 관심 없었죠. 아무 관심이 없었고 그냥 홍준표 의원이 하계회 갔다 그 말만 나갔었죠. 그러니까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은 경선 흥행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컷오프를 한다. 만일 떨어진 후보는 이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개인 후보가 자기가 써준 거나 써왔거나 어쨌든 준비된 상태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준비된 상태로 얘기를 해서 대통령 후보를 뽑는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탈락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반발 심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면 아마 이거 재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국민적 관심을 끌지도 못하고 지도부가 편향성을 띈다라고 다른 후보들이 공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형의 추원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까지 오창석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